미국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슈퍼스탁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의 김민아입니다. 모두가 미중 무역 전쟁에 주목하면서 경제 지표의 중요성을 간과한 건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미국의 12월 소매 판매가 소비 시즌의 영향으로 증가했을 것이다 라고 예상했지만 반대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10년 만에 최대 감소폭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시장에 미칠 여파와 더불어서 저희가 놓치고 간 이슈들은 없는지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알아볼 코너별 이슈들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코너로 가봅니다. 첫 번째 소식은요. 어제부터 시작된 미중 2차 고위급 협상에 대한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3월부터는 추가 관세에 대한 부분이 적용이 될 것인지, 그리고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여부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요. 이 진행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체크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영국과 관련한 소식입니다. 메이 총리가요, 다시 한번 하원들의 지지를 얻는 데 실패한 것 같습니다. 이 수정된 의결안에 또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데요. 기존의 의결된 결의안과는 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차이나 코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1월에 중국 수출액이요 반전을 거뒀다라는 소식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사실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수출액이 감소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지만요.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 핵심 원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요. 모바일 결제 플랫폼들이 해외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해외 여행을 좋아하는 중국의 관광객들을 위한 서비스인 것 같은데요. 또 대표적인 모바일 결제 플랫폼들에는 어떤 종목이 있는지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글로벌 슈퍼스타 출발합니다. 네, 오늘의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진스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어제부터죠. 미중 장관급 무역 협상이 재개됐다고요? 네, 일단 미중 무역 경쟁이 지금 고위급 협상으로 들어갔고요. 14일부터 이제 베이징에서 진행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지금 오늘이 이틀 차인데 문호 신재무 장관 그리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 대표 한마디로 이제 이 두 인사는 원래 성향으로 따지자면 좀 온건파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들이 지금 넘어가서 이쪽에서 협상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단 중국 측에서는 류호 부총리가 이끄는 대표단이랑 맞춰서 지금 거래하고 있는 상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양국 회담 일상에서 좀 취재진한테는 뭐 어떤 언급을 따로 하진 않았는데 현재 협상장 보시면은 지금 뭐 중사 상무부장 그다음에 이감 인민위원장 대부분 다 지금 경제 관련된 인사 위주로 많이 좀 짜여져 있고 이제 좀 사이드로 실질적인 산업 분야 분들이 좀 짜여져 있습니다. 뭐 공업정보화부 부장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좀 사이드로 빠져 있고요.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분들은 인민은행장부터 해서 핵심 인사들이죠. 어떻게 보면은 중앙은행급인 인민은행이 여기 들어와서 어떤 거래를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경제적으로 예민한 시점이라는 거를 반증하는 내용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상태에서 제일 논점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 외국인 투자법이죠. 외국인 투자법에 대해서 얼마나 승인을 해줄지에 대한 부분이고, 뭐 늘상 그랬다시피 중국은 그 부분은 또 빼놓고서 나머지 안들을 먼저 지금 미국 측에 제시를 할 걸로 보여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양국의 고위급 회담의 주요 안건들은 무엇인가요? 일단 미중 대표단은 중국의 미국 대량 제품 구매를 통한 지중 무역 불균형 해소 방안에서 중국 지적재산권 보호, 그다음에 투자 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 강요 금지, 그다음에 민간 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 이 부분을 이제 공개하라는 거죠. 국영 지원을 들어갈 때는 다른 기업들한테도 정부 보조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걸 공개를 해라. 그래서 자금력에 있어서 어떤 비밸런스가 나오지 않도록 만들어달라.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합의 이행 메커니즘 구축 방안 등 이렇게 좀 메커니즘으로 보자면 원래 모든 국가들이 대부분 다 허용을 하는 부분이고 보장을 하는 내용들인데 중국은 G2 국가임에도 이런 부분들을 절대로 뒤에서 계속해서 수익을 따로 챙기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은 이걸 개방을 들어가야 그 다음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기업들을 투자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투자뿐만 아니라 자회사 유치 쪽도 굉장히 빠르게 들어갈 수가 있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걸로 보여지고요.
사실 이것보다 더 큰 틀에서 보자면 외국인 투자법이 먼저 시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시점에서는 사실 지금 문호신 장관이나 지금 라이트하이저나 좀 인건파이다 보니까 또 실무적인 내용부터 빨리 좀 풀려고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들어가서 어떤 이해타산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은 실무적인 문제가 맞기 때문에 이것부터 대외적으로 좀 보여주기식으로 먼저 풀려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이번에 중국이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오케이 협의를 하겠다, 미국한테 공개를 하도록 하겠다 하더라도 중국은 과거부터 이미 우리는 그렇게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진행하겠다라고 하더라도 뒤에서 따로 항상 법안을 따로 마련해서 진행해 왔죠. 그래서 보조금 지원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공개를 하도록 하겠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뒤에서 지원을 해놓고선 어떤 장부상의 기록을 남기지 않는 그런 방식을 항상 취해해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어떤 진행이 되더라도 사실 규제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방식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업들이 어떤 불법 행위를 몰래 저지르는 것도 쉬운데 정부가 저지르기는 훨씬 쉽죠. 그렇죠? 아니 정부 차원에서 기록을 안 남겨버리니까요. 어디에 고지해야 할 의무자항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뭐 불법으로 묶을 수도 없고 굉장히 좀 애매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이 거의 갑의 위치에서 갑질을 하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고위급 협상이 진행 중으로 더 자세한 소식을 내고 내지는 않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번에 미국 고위급 지금 경제 무역 협상 타결 여부는 일단 세계 경제 발전 안정과 좀 관련성이 있다. 좀 이렇게 중국 측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발전과 안전성에 대한 관련성은 중국에 대한 소비 시장을 누가 앞으로 어느 국가에서 차지하게 될 건지 한마디로 이제 차려진 밥상을 먹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밥상을 누가 먹는지에 따라서 앞으로의 주제가 갈리게 된다. 좀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양국의 합의 진행 상황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일단 미중 양국 같은 경우는 12월 트럼프 대통령과 시적 회담을 통해서 지금 오는 3월까지 약 90일 동안 상호 관세부가 무역 전쟁을 잠시 멈추고 협상에 들어간 바 있는데 이달 당초 예상되었던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간의 최종 빅딜 자리가 무산이 되면서 일단 국제사회에서는 회담을 통해서 협상 기간을 연장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좀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나는 기간은 정해져 있는데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나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줘야 어떤 부분들이 진행이 되지 않겠냐라는 입장이고요.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3월 1일까지 진행할 생각이 없다라고 거듭해서 좀 많이 밝히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상 장관급 회의가 굉장히 영향이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딜을 얼마나 끌어오는지에 따라서 트럼프와 시진핑은 다시 회담을 이어가게 될 수 있고요. 트럼프는 이 부분을 역이용해서 시진핑을 압박하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장관급 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회담할 일은 없을 것이다. 딱 이렇게 이미지를 밝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아무래도 마감 기한 직후에 재개될 미국의 대중 고율 관세 부과 여부인 것 같은데요. 이 관세에 대한 협상 내용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일단 12일 중국과의 90일 무역 협상 시한인 3월 1일을 다소 연장할 수 있음을 시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13일 협상이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중국의 태도가 전에 비해서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아마도 이제 중국이 외국인 투자법도 갖고 들어오고 어떤 공격적인 부분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도 중국이 어느 정도 협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뭐 겉으로만의 액션일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취하고는 있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내달 2일로 예고했던 중국산 수입 관세 인상 시점을 60일 연기하는 방안도 고려를 하고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3월 1일에 회담을 미룬 거는 분명한 거는 현재 상태에서 중국과 미국이 어떤 부분들을 협상을 제대로 딱 땅땅땅 맺은 게 없기 때문에 이번에 미리 일정만 잡아놓고 있다가 협상이 나온 게 없는 상태에서 미국과 트럼프와 지금 시진핑이 회담을 한다. 대외적으로 어떤 친한 모습을 보인다. 내용이 없는데 그렇게 하는 거는 트럼프가 제일 싫어하는 회담입니다. 사실 트럼프 성격 보시면은 어떤 실무적인 내용이 빨리빨리 오가고 그 과정에서 본인한테 이득이 될 수 있는 갑의 위치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안들이면 더 좋고 이런 협상들을 빨리빨리 맺어내고 나서 그다음에 어떤 대외적인 행보를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행보가 없다면 굳이 만날 필요도 없다라는 입장에서 캔슬 처리라는 걸로 보여지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오히려 60일 연장을 진행을 하고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협상을 만들어내고 두 가지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명한 거는 중국이 최근 들어서 외국인 투자법을 갖고 들어온 이후에 딱히 어떤 답이 없죠.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개방에 대한 확실한 진행, 그다음에 어떤 외국인 투자법에 대한 확실한 답, 두 가지를 진행을 해야만 중국 입장에서도
현재의 지금 대미 무역 흑자를 유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협상안에 다시 올려야만 다시 트럼프도 어떤 시진핑과의 만남에 대한 부분을 다시 재추진할 가능성이 있겠다. 좀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고요. 두 번째 이슈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영국 하원이요, 다시 한번 브렉시트 결의안을 부결시켰다고 합니다. 메이 총리는 다시 한번 실책을 거두게 된 걸까요? 네, 일단 메이 총리가 정부의 브렉시트 계획안에 대해서 하원 지지를 얻는데 또 실패를 했습니다. 하원 같은 경우에는 브렉시트 연기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나타냈고요. 14일 오후 의사당에서 이제 정부 브렉시트 계획 결의안 및 이제 의원들의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 13일까지 브렉시트 제2승인 투표를 열지 못하면은 실상 이날 향후 계획에 대한 결의안을 내놓겠다라고 밝혔는데, 이 브렉시트 제2승인 투표라는 부분이 좀 굉장히 좀 큰 변수였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향후 계획에 대한 결의안, 한마디로 이제 브렉시트 일정에 대한 부분 3월 29일에서 다른 날로 연장하지 않고선 현재 시점에서 진행을 하려면은 정부가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될지 부분들을 정리해서 내놓겠다라는 상황이었습니다.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 결의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번 결의안을 한 번 더 받고 나서 추가적으로 다른 부분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여지는 상태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브렉시트를 진행하고 나서 사실상 지금 3월 29일이면 거의 이제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한 달 반인데 이 기간 동안에 어떤 협상안을 빠르게 마무리한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상태고요. EU 측에서 협상안을 한번 테이블에 올리고 나서도 보통 한 달 반이 걸리는데 그 전까지 딜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제2국민 투표도 하기가 어렵고, 그죠? 제2국민 투표도 하기가 어려운 상태이고, 지금 상황에서 그럼 의회 표결을 다시 한번 더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정부 차원에서 아무리 협상안을 다시 마련을 해서 의회에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의회는 어떤 해결을 할 의사가 전혀 없는 상황이죠. 그럼 대안은 거의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EU와 협상단에서 어떤 안전벨트에 대한 장치들을 정말 이제 영국이 을의 위치에서 EU한테 양보하는 입장으로 정말 이거는 금매 수준으로 정말 이렇게 빠르게 협상안을 마련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안대를 내놨구나라고 하는 수준으로 정리를 해서 EU 측에 제시를 하거나 혹은 그냥 노딜을 맞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두 가지 상황 모두 다 지금 영국한테는 유리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이번 주부터 이제 브렉시트 기간까지 파운드 가치에는 분명히 안 좋은 영향이 지속적으로 발생될 거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운드화에 대한 영향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 결의안이요, 정확한 표결 결과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가 있을까요? 네, 지금 상황에서 지금 지난해 제정한 이제 EU 탈퇴법에 대한 부분, 의회 통제권 강화를 위해서 비준 동의 이전에 정부가 이제 EU와 협상 결과에 대해서 하원 승인 투표를 거치도록 했는데, 지난달 15일 열린 브렉시트 협의안 첫째 승인 투표에서는 기록적인 표차로 부결이 됐었죠. 그래서 이번에 메이 총리가 내놓은 결의안은 하원이 이른바 이제 EU와 안전장치를 협의를 포함해서 정부의 브렉시트 계획안을 지지한다라는 내용을 좀 뼈대로 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하원이 저번에 수정안을 제출했던 거는 이제 브렉시트를 미루진 말고 3월 29일에 진행을 하는데, 안전장치 한마디로 노딜 브렉시트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의회에서 딜이 표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브렉시트를 맞는 그런 시점에서 안전장치를 진행을 해서 본인들만의 어떤 법적인 안정성을 갖고 기업들의 이탈이나 개인들의 이탈을 막고 어떤 브렉시트 이후의 상황을 좀 안정적으로 만들어 놓겠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사실상 이 결의안에 대한 부분이 찬성 258표, 그다음에 반대 303표로 부결이 됐습니다. 집권 보수당 내 브렉시트 강경론자들이 기권을 택했기 때문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덕분에 그래도 반대표가 좀 줄어든 편이 있죠. 왜냐, 브렉시트 강경론자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무조건 반대표였는데 이번에 그냥 우리는 이제 여기서 더 이상 할 게 없다. 왜냐, 브렉시트 강 브렉시트라고 하죠. 보통 이제 브렉시트 강경론자라고 하면 강 브렉시트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애초에 아니고 EU 측에서 받을 생각이 없는데 우리가 암만 주장해봤자 영국 정부에 도움이 아예 안 된다. 영국 경제에도 도움이 안 되고 국민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분들은 그냥 판에 낄 상황이 아닙니다. 약 브렉시트를 갈 건가 아니면 브렉시트를 다시 물릴 것인가. 둘 중 하나의 카드를 갖고 있는 게 현재 영국 정부죠. 강 브렉시트에 대한 카드는 없습니다. 애초에. 당연히 이분들은 기권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노딜과 약 브렉시트 둘 중에서 표결을 던지는 게 맞고. 근데 문제는 아직까지도 지금 메이 총리에 대한 어떤
학벌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메이 총리에 대한 지지 세력이 약하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과거 뭐 과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처럼 이제 경제 기반이 굉장히 약한 상태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수당 같은 경우에는 내놓는 건마다 다 캔슬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메이 총리가 이 브렉시트를 맞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이걸 진행을 하더라도 어떤 딜을 EU한테 굉장히 불리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 어떤 자존심적인 부분들이 영국 내부에서 발생했던 이런 문제들이 오히려 전국 정부뿐만 아니라 영국 경제 자체를 다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딜 브렉시트를 배제하는 내용까지 담고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이번 결의안에 대해서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던 분들이 굉장히 좀 많고요. 브렉시트 강경론자들 같은 경우에는 노딜 브렉시트를 하더라도 영국이 중장기적으로 번창할 수 있는 만큼 EU와 협상 테이블에서 이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좀 언급을 했는데 이분들 입장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수준이죠. 영국이 중장기적으로 노딜 브렉시트를 하더라도 발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영국은 어떤 좀 자존심을 가져도 된다. 좀 이런 입장인데 이런 부분들로 진행을 하면은 지금 영국 은행에서도 이런 안은 절대로 얘기를 못합니다. 영국 은행에서도 브렉시트 이후에 영국 경제는 당분간 침체를 피할 수가 없다라는 입장인데 여기다 놓고선 그래도 우리는 영국은 더 발전할 것 같다. EU의 발전 속도보다 우리의 발전 속도가 더 클 것 같다. 이런 식의 언급을 하는 모습을 볼 때 이분들은 그냥 정말 좀 답이 없는 수준이죠. 왜냐 답이 없는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의회에서 일단 이 의견을 갖고선 내놓는 건들마다 어떤 생각도 안 하고 부결 처리부터 내고 있어요. 그럼 이러면 그냥 노딜을 맞습니다. 노딜을 맞게 되면은 기업들 이탈부터 개인들 이탈을 본격적으로 맞게 되죠. 미국 지금 영국 금융권이 그나마 경제 규모가 크니까 망정이지 작은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영국에도 작은 은행들이 있죠. 소규모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뱅크런이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분명히 이 영국 의회 인사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인지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사실 영국 의회가 옛날부터 어떤 전통적인 부분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사실 어떤 경제적인 부분을 고려하기 전에 본인들의 어떤 일림적인 부분, 어떤 이제 본인들의 우월주의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해 왔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움이 될 거고 이게 곧 파운드의 가치를 폭락시키는 연인이 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 건들은 과거의 사례가 있었듯이 조지 소로스가 과거에 이제 처음에 EU와 독일의 마르크와를 붙일 때 그 관계에서 본인들의 통화 가치를 지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지금 영란은행한테 파운드에 대한 매수를 주문했다가 그대로 반대로 때려맞아서 지금 보도 처리를 당할 수준에 처했었었죠. 1992년에. 그런 사례가 있던 것처럼 사실 영국 정부 인사들의 어떤 마인드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영국 정부가 본인들의 파운드 가치 지지를 위해서 또다시 나서야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고 영란은행 총재가 나서겠죠. 영란은행 총재가 나서서 방어를 하더라도 지금 과거에 영국 경제보다 분명히 좋아졌던 것은 맞고 92년도보다 좋아졌던 것은 맞고 영국 경제의 금융 규모 자체도 커진 것은 맞는데 중요한 점은 영국 경제 자체의 금융 규모가 커진 것보다 중국과 미국에서 커진 금융 규모가 더 크죠. 이 친구들이 숏을 때리면은 영국도 이 거대 물량들을 또 받아내야 됩니다. 본인들이 과거보다 돈이 공격적으로 많이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금융시장은 본인들이 1위가 아니에요, 절대로. 지금 이제 3위에서도 4위로 또 밀려날 수준으로 생겼는데 이런 상황에서 본인들의 돈으로 지금 거대 경제를 막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만입니다. 그래서 이때 한번 좀 헤지펀드한테 제대로 노출 상황에서 매도를 때려맞게 되면 그때서야 좀 인지를 할 걸로 보여진다. 좀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겠고요. BBC 방송 같은 경우에는 무결로 이제 메이 총리가 취임 이후 하원에서 10번째 패배를 기록했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10번째 패배라는 말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취임한 지도 얼마 안 됐어요. 사실상 이제 한 2년 차 정도 되고 있는 3년 차죠. 연차로는. 그리고 한 총 임기로 한 2년 정도 된 상황이었는데 지금 메이 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의회에 어떤 안을 제출할 때마다 일단 그냥 부결차를 맞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본인이 어떤 의회한테 안을 제출하는 것 부분이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 이 정도로 굉장히 좀 많이 부결차를 받아왔고요. 지금 상황에서 어떤 가결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영국 정부가 독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법안들, 그것들만 마련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지금 상황에서 어떤 영국 정부가 독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법안 외에는 사실상
가결 처리가 나기 어려운 만큼 아예 그냥 법안을 좀 우회해서 쓰던가 정부 고유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제2국민 투표 같은 부분을 추진하던가 뭐 둘 중 하나를 추진하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일 걸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황이 나오면서요, 영국과 또 EU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려가 많은 것 같습니다. 좀 불확실성도 시장이 좀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결의안이 부결된 이후에 양측의 관계는 좀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요? 네, 영국과 EU 같은 경우는 아일랜드, 북아일랜드 간 하드보도 아마도 이제 국경 통과 시 통관 절차를 좀 엄격히 하는 것, 이 부분을 좀 피하기 위해서 별도 합의 때까지 영국 전체를 EU의 관세 동맹에 잔류하게 하는 안전장치에 합의를 했었습니다. 이거는 EU도 오케이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본인들만 이제 안전장치를 하기로 합의를 했다 그래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이제 브렉시트 강경 논자들 같은 경우에는 중심 반발이 커지니까 지금 메이 총리는 안전장치 수정을 포함해서 브렉시트 합의안을 재협상하겠다 지금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메이 총리 같은 경우는 이제 EU랑 재협상에서 안전장치 관련해서 법적 구속력 있는 변화를 얻어낸다면 하원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겠지만 지금 EU에서는 이 부분을 진행할 생각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영국이 독단적으로 어떤 추진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더군다나 지금 기간이 한 달 반밖에 안 남았는데 한 달 반 안에 안전장치에 대한 보관들을 전부 다 마련하고 이 부분이 또다시 EU 내에서 승인 처리들을 EU의 대표 인사들한테 정상급들한테 전부 다 승인처를 받고 다시 이거에 대해서 영국이 영국으로 들어와서 영국 의회의 표결을 받겠다. 기간적으로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거의 3월 막바지에 가서 이게 먼저 될까 혹은 브렉시트가 먼저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들이 계속될 수가 있고요. 그럼 당연히 리스크 논란이 커짐에 따라서 파운드에 대한 매각 물량이 커지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이 안으로 인해서 파운드의 매각을 멈추게 될 가능성이 낮다는 상황이죠. 지금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거의 뭐 영국의 패배는 확실한 상황이고 이걸 브레이킹을 좀 막으려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2국민 투표를 진행하는 방법은 카드가 남아있죠. 근데 뭐 영국 정부에서 이거는 끝까지 안 쓰겠다라는 입장이 굉장히 강했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을 진행하지 않는 한 그냥 파운드는 계속해서 어떤 하락세를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동당 대표 제로니 코빈 같은 경우에는 정부 결의안 부결 직후에 오늘 표결 결과는 총리 행동 방침이 다수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했을 뿐이다. 지금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정부가 계속해서 의회를 무시하면서 일관성 있는 계획을 3월 29일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 이렇게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반대로 보이죠. 의회가 얼마나 깝깝한지가 보입니다. 왜냐, 총리 같은 경우는 지금 EU랑 만들 수 있는 최대한의 법안을 만들어냈고요. 그다음에 EU한테 요구할 수 있는 게 강브렉시트가 아니라는 것도 다 아는 상황입니다. 해외의 모든 분들이 다 아는 상황이고 영국은 의뢰 위치에 있다는 것까지도 해외의 모든 분들이 다 아는 상황인데 영국이 갑이 되는 거는 금융권밖에 없어요. 금융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이거 외에는 어떤 EU한테 협상 카드로서 갑이 될 만한 요인이 없습니다. 일단 요즘 시대는 인원이 많은 쪽이 갑이에요. 중국이랑 협상을 할 때 미국이 상대적으로 계속해서 불리함을 느끼는 거는 중국의 소비 시장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고 영국과 EU의 협상에서도 당연히 EU인들 숫자가 많은 만큼 영국은 EU한테 밀리는 게 정상입니다. 본인들이 아무리 금융권을 가졌더라도 왜냐 인구 비로 볼 때 영국의 돈이 아니라 이 돈들은 대부분 다 EU의 돈이기 때문에 EU랑 브렉시트 진행하면은 EU의 자금들이 쫙 빠져나감으로써 영국 금융권이 그만큼 약해질 거기 때문에 영국은 이 부분을 인정을 하고선 미리미리 좀 대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냥 본인들은 아직까지 갑이라는 생각을 가지고선 EU인들을 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협상에 대한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 절대로 타협이 일어날 수가 없고요. 더군다나 지금까지 온 상황, 이제 브렉시트 한 달 남은 상황에서도 아직까지 본인들은 그래도 어떤 우리의 갑의 위치를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총리는 어떤 협상안에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협상안들을 다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거는 뭐 지금 시점에도 안 맞고 본인들이 지금 부결 처리를 함으로써 그대로 브렉시트를 맡게 될 확률만 올리고 있다라는 거를 인지를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추후에 한번 의회가 대대적으로 수술을 당할 수 있는 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 이 건으로 인해서 브렉시트가 진행이 되고 나서 경제 쇼크가 오게 되면은 그때는 왜 경제 쇼크까지 오게 됐는지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들을 전부 다 테이블에 올리게 될 거기 때문에 당사자 테이블에 올릴 분들을 사실 뭐 의회 대부분이 올라가야 되죠.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한번 의회가 교체가 되는 시점 혹은 이제 집권당이 좀 바뀌는 시점에서
사실상 현재 집권을 하고 있었던 의회 분들 중에서 부결 처리를 진행했던 분들, 나서서 부결 처리를 진행했던 이런 제레미 코빈 같은 대표들,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건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글로벌적으로 볼 때는 영국은 철저히 지금 의뢰 입장을 빠르게 추진하지 못하고 혹은 제2국민 투표라도 추진하지 못하면은 뭐 쇼크를 피할 수는 없겠다. 좀 이런 내용으로 요약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브렉시트는 최소 3개월을 연기하는 내용으로 하는 스코틀랜드 국민당의 수정안에 대해서도 어떤 수정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이 됐었는데 뭐 아시겠지만 스코틀랜드 국민당이 어떤 추진했던 건들은 승인이 난 적이 없습니다. 승인이 난 적이 없고 표결 수치 보시면은 찬성이 93표고 반대가 315표입니다. 압도적으로 그냥 밀어버렸죠. 이거는 애초에 승인 처리가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많은 수의 노동당 의원들이 이 표결에서 또 기권까지도 택했습니다. 노동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스코틀랜드 출신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과거에 이 기권을 던졌다라는 거는 앞으로 어떤 건을 진행할 때 있어서 스코틀랜드가 승인 날 가능성은 그냥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노동당 지도부가 제출한 수정안 역시 이제 306표, 그다음에 반대가 322표로 통과되지 못했는데 그나마 노동당 지도부가 이끄는 게 더 표결 가능성이 높겠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이 노동당 지도부가 본인들의 어떤 안대를 제출하더라도 이후에서는 반려 처리가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왜냐 강브렉시트 안들이 많기 때문에 이후에서 반려 처리가 나거나 사실상 뭐 무의미한 가결이죠. 영국 정부에서 우리는 좋습니다 짝짝짝 하고 내보내도 이후에서는 말이 되냐 이런 안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협상을 하자는 거냐. 특히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는 저는 말도 안 되는 경영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반대 여론이 강한 분 중 하나인데 이런 분 같은 경우는 그냥 반려 처리를 진행해버릴 수가 있겠다. 좀 이렇게 요약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영국은 EU에게 좀 맞춰가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상황을 보면요, 파운드화는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하락세를 거둘 것이다. 이렇게 전망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글로벌 이슈는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진스타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영재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 상담, 유사 주식 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 정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차이나 코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형철 스타님과 함께합니다. 네, 스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이슈 분석하기에 앞서서요, 먼저 시황 마감부터 보면 좋겠는데요. 이제는 진짜로 조금 회복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에도 뭐 큰 변동 없이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상위 같은 경우에 1.7포인트 이제 하락을 해서 이제 마감했지만 선전 성분 같은 경우랑 샤워판 같은 경우에 이제 상승해서 마감을 했고요. 전반적으로 글로벌 정치의 홍풍이 뭐 아시아 이머징 시장으로 넘어오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중국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진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 마감 시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이슈 분석을 해볼 텐데요. 중국의 1월 수출액이요, 시장의 우려와는 달리 플러스 반전을 이뤘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볼게요. 일단은 뭐 중국 증시 그리고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감이 지속적으로 이제 뭐 시장에서 제기가 됐었던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상대적으로 1월 수출입 지금만 본다라고 하면 1월 수출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9.1% 증가가 나타난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시장의 예상보다는 상당히 좀 양호한 움직임으로 뭐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수치적으로 지금 보면은 아무래도 수출액 자체가 2,175억 7천만 달러로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보다 한 9.1% 이제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실질적으로 블룸버그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전망치를 마이너스 3.3%를 잡았었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플러스가 나온 것만 해도 상당히 뭐 서프라이즈 수준인데 9.1%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큰 폭의 반전을 좀 이뤄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월간 수출만 놓고 보더라도 전달 같은 경우가 지금 마이너스 4.4% 기록을 해서 작년 3월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마이너스 전환을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이번 달에 우려감이 더 컸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걸 한 달 만에 플러스로 좀 돌려 세우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뭐 수입액 같은 경우도 1.5% 그러니까 수입은 줄고 수출은 증가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나타냈다. 수치적으로 좀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금액 자체로도 굉장히 놀라운 수치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중국의 1월 수출액이 이렇게 갑자기 한 달 만에 큰 폭으로 상회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미중 무역 경기에 대한 이제 이슈가 지속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내수 쪽, 그러니까 수입을 해가지고 쓰는 부분들은 좀 줄어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좀 있지만 수출 쪽으로는 사실 크게 뭐 그러니까 영향은 있겠지만 시장에서 우려감만큼의 영향은 좀 아니었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좀 평가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흐름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뭐 나쁘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전달에 마이너스가 나고 이번 달에 바로 이제 플러스로 돌아섰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추세적으로 지속적인 뭐 무역 전쟁 영향 없이 움직임이 뭐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제 조금 뭐 예상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 미국 쪽 수출이 이제 줄어든 대신에 그 수입이 이제 그 수출이 이제 뭐 줄어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좀 있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아무래도 2월달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의 신뢰성이 그렇게 높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조금 뭐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춘절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춘절이 연휴가 상당히 좀 길죠. 그래서 그때 이제 작업들을 잘 못하니까 그러면은 그거를 뭐 끝나고 작업해서 수출을 하는 것보다 춘제 연휴 기간 전에 다 1월 달에 그 물량들을 이제 밀어내는 그러한 이제 그 수요라고 이제 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이 2월 달에 나눠서 나가야 되는 그런 물량이 1월 달에 밀어내식으로 이제 나갔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예상을 분석이 되는 그런 상황도 있어서 2월 수출이 기대보다 더 나빠질 수도 있다라고 이제 뭐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1월 달 이 수치 하나 나온 거 가지고 뭐 추세적인 부분들 그리고 무역 전쟁 관련된 이슈를 분석하기에는 조금은 좀 이른 감이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2월 데이터까지 확인을 한 이후에 좀 뭐 전략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선반영됐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짚어주신 겁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중국의 모바일 결제 플랫폼들이요 늘어나고 있는 이 해외 여행객들을 위해서요 해외 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볼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명동이나 이제 그 중국인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은 곳에 가면은 일단은 뭐 어서 오세요가 아니라 환迎光님 뭐 이렇게 인사들을 많이 하면서 특히나 이제 명동이 더 그렇죠. 아예 중국 유학생을 뭐 아르바이트생이나 아니면 직원으로 이제 채용을 해서 이제 뭐 고객 응대를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고객 응대까지는 그렇게 이제 되고 결국에는 이제 그들을 통해서 지갑을 열게 하고 소비를 하게 만드는 그러한 이제 일환일 텐데 좀 더 쉽게 뭐 하기 위해서 알리페이랑 위챗페이 이런 이제 중국의 모바일 간편 결제 플랫폼들이 해외에 적극적으로 이제 그 진출을 해서 이제 협업 형태 또는 이제 그 결제 형태를 쉽게 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파트너십을 좀 체결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일환으로 지금 알리페이 같은 경우가 미국의 이제 약국 체인 월그린스라는 이제 파트너십을 체결을 하면서 미국을 이제 방문하는 중국의 소비자들이 이제 한 3,000여 개 이상의 월그린스 매장에서 알리페이를 사용을 해서
쇼핑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좀 보도가 나왔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월그린스 같은 경우에 미국 전역에 한 1만여 개의 매장을 거느린 미국 최대의 약국 체인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그 해외 진출 그 결제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리페이 이제 미국 법인 왕레이 그 총괄 매니저 같은 경우가 일단은 그 월그린스 같은 경우가 1900년도 이에 이제 그 지속적으로 신용을 쌓은 회사이고 사실 처음이 어려운 겁니다. 처음이 이제 그 그분들이랑 협업을 할 때 다른 기업들은 진행을 안 할 때 저쪽에 이제 이러한 사업들을 같이 한다라는 게 이제 레퍼런스가 되면서 신규적으로 이 서비스 또는 알리페이를 이제 탑재를 하는 곳이 이제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월그린스에서도 전혀 이거는 손해볼 게 아니고 뭐 좋은 이슈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당연히 뭐 미국 내에 가장 뭐 탑 마켓 티어라고 하더라도 지금 중국인 관광객들 그리고 중국 소비자들을 그냥 자신의 안방에서 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굳이 중국에 뭐 진출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냥 결제 서비스 하나를 오픈을 해주면서 중국 소비자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뭐 서로에게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리페이의 행보는요, 가장 눈에 띄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알리페이는 전 세계적으로 사용자가 현재 10억 명을 또 돌파했다, 이런 희소식을 좀 알려주기도 했는데요. 알리바바가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계속 성장세를 확보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알리페이가요, 지금 얼마나 많은 업체들과 또 제휴를 맺고 있는지가 궁금해지는데요. 이 월그린스 말고 또 다른 기업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알리페이 같은 경우에는 전국 한 40여 개국의 이상의 업체들과 제휴를 맺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리페이를 사용할 수 있는 매장 같은 경우에 독일에서는 옥토버페스트 그리고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쇼핑센터인 피어 3구 등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알리페이 같은 경우에는 위챗페이랑 더불어서 이제 중국 모바일 간편 결제 시장을 양분하는 그런 플랫폼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 세계적으로 뭐 한 10억 명 이상이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전반적으로 중국 내의 시장을 위챗페이랑 이제 양분하다 보니까 해외 쪽에 대한 진출을 지속적으로 좀 모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워낙 글로벌리하게 중국인들이 많이 퍼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 시너지는 훨씬 더 좋을 것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챗페이 같은 경우에도 이용자가 한 9억 명 정도에 이제 좀 달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중국 뭐 여행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겠지만 상당 부분 현금보다는 저 QR코드나 아니면은 그 페이로 결제를 진짜 많이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뭐 얼마 전에 뭐 저도 그 작년 휴가를 홍콩으로 다녀왔지만 그때도 이제 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그 부분들을 쓰는 거를 실질적으로 볼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 TVN 쪽 하나 예능이었나요? 그 뭐 현지에서 먹힐까라는 이제 뭐 해외에 나와가지고 이제 뭐 포장마차 푸드트럭 뭐 하는 그런 컨셉이었었는데 중국 가서 했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실질적으로 현금 결제도 물론 있긴 하지만 그 이제 QR 코드 해가지고 그거를 실질적으로 결제하는 그리고 그거를 중국 사람들이 대부분 이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진짜 그 현금 없는 사회로 이제 많이 훨씬 더 빠르게 중국 쪽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거는 여러 가지 이제 문화적인 이슈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카드 서비스 이런 부분들을 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뭐 삼성페이나 LG페이 뭐 이런 그 휴대폰으로 페이 서비스 NFC 기반으로 이제 뭐 하는 그러한 이제 페이 서비스가 있었던 그런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뭐 6, 7년 전 이상
그때 이제 뭐 잠깐 중국에 있었을 때 보면은 100위안짜리 받으면은 다들 하늘에다가 올리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물론 이제 지금도 뭐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게 상당히 이제 좀 많았었고,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위조 지폐나 아니면은 가패에 대한 그러한 이제 이슈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오히려 시장에서 이렇게 그 전자결제 쪽 실질적으로 QR코드나 여러 가지 페이 서비스를 통해서 이체가 되는 이러한 부분들을 더 신뢰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중국 내뿐만이 아니라 글로벌리하게 뭐 진행이 되고 있는 알리페이, 위챗페이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리페이와 위챗페이에도 관심을 가져보라는 스타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이슈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둔화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중국의 노동시장에도 한파가 불어닥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동화 시스템 때문이라고요? 일단은 중국 쪽이 진짜 뭐 저도 이제 막 계속 뉴스를 찾아보고 이슈를 뭐 찾기 위해서 이제 좀 보면은 확실히 그 IT 쪽에 대한 인프라 투자나 아니면은 시장 침투 속도가 상당히 좀 빠르지 않나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노동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노동시장 내 자동화라는 이슈가 이제 상당히 좀 강하게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신문 기사, 우리나라 기사에도 이제 나오지만 중국 쪽에 진출했었던 한국 기업들이 뭐 인도나 아니면은 베트남 이쪽으로 이제 공장 기지를 이전하는 그런 가장 큰 이유가 결국에는 인건비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왜냐면은 뭐 중국에서 관시를 오랫동안 형성을 해왔고 사업을 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시장을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요인 자체가 지금 뭐 인건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이러한 이제 제조업 부분들을 고도화하면서 인건비도 이제 상승을 억제하려는 기업 동기가 이제 맞물리면서 중국의 이제 상업 중심지에서 최근 수년간 이제 자동화 바람이 상당히 좀 거세게 불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뭐 대표적으로 애플 아이폰 생산의 절반 가량을 맡고 있는 뭐 폭스콘이죠. 폭스콘 같은 경우가 2020년까지 모든 생산 공정을 30%까지 뭐 완전 자동화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만 놓고 보더라도 상당히 이 이슈는 시장에서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자동화 바람은 중국도 지나치지 못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지난 2017년에는요, 중국이 일본을 또 제치고 세계에서 최대로 산업용 로봇을 생산하는 국가로 등극했다는데 사실인가요? 네, 우리 흔히 생각하면은 일본이 이제 로봇 강국이고 상당히 이제 뭐 디테일한 부분들이 많은 그러한 이제 상황이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로봇 관련된 이슈, 그다음에 이제 뭐 가정 로봇이나 뭐 애완견 로봇 이러한 것들이 이제 뭐 보도나 아니면은 TV 뉴스에 이제 나올 때 보면 대부분 이제 일본 쪽 그 자료 화면이나 아니면 이슈들이 이제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워낙 이제 뭐 중국 땅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2017년도에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대 이제 산업용 로봇 생산 국가로 중국이 떠오른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목표로는 2020년까지 중국 생산 현장에 이제 배치될 산업용 로봇 자체가 한 80만 대에 이를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장 자동화 쪽 뿐만이 아니라 미국이랑 무역 전쟁을 하고 있는 것 때문에 이제 어려운 노동시장 쪽에 뭐 일각에서는 또 하나의 악재로 이제 좀 작용을 한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데, 이거는 뭐 크게 시장을 거스르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중국개발연구재단이 중국 내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그 중국 기업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자동화를 통해 인력의 한 30%에서 40%를 이제 감축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폭스콘 한 기업만 놓고 보더라도 2012년부터 이제 본격적인 자동화를 추진을 해서 수만 대의 이제 로봇을 도입을 했고 해고된 노동자만 40만 명이 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수치가 상당히 좀 크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광동성 둔강 같은 경우에도 한 5년간 지금 9만 1천 대의 로봇이 도입이 되면서 그 노동자가 한 28만 명 정도 이제 뭐 해고화된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뭐 항저우 같은 경우에도 항저우 이제 주방 가전 제조업체 같은 경우에도 자동화를 통해서 2014년대 한 30명이었던 인력이었는데 2017년에 190명이니까 50% 이상 줄인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50% 가까이, 30% 정도 되겠군요. 30% 정도 가까이 이제 줄이면서 이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면서도 중국이 좀 빠르게 그 로봇 관련된 그 시장이고 공장 자동화의 전초 기지로 빠르게 발돋움하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보스턴 컨설팅 그룹 같은 경우에서 중국의 은행, 보험, 증권 부분들 이쪽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동화로 인해서 뭐 금융 종사자 한 200만 명 이상이 뭐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는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뭐 산업혁명의 부가적인 이슈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 필연적인 부분들이 지금 뭐 발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이슈는 여기까지 모두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업 분석 시간으로 가볼 텐데요. 안 그래도 요즘에 계속적으로 올라왔던 탓인지 오늘장 양지수는 모두 약간의 내리면서 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오늘은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인데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까요? 일단 ZT라는 기업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5G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인기를 끌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이제 5G 관련된 종목을 좀 살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일단은 5G 관련 그 설비 업계의 주도주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약 30%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5G 관련된 모멘텀을 볼 때 는 충분히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우리나라가 뭐 세계 최초 이슈가 있었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도 5G 쪽으로에 대한 그 통신 세대 교체를 상당히 좀 빠르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22.50 위안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은 28.00 위안, 그리고 손절가는 20.00 위안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은요, 이 GT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구체적인 매매가 그리고 목표가도 주셨으니까요. 관심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이나 이슈도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영재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 상담, 유사수 진행에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외 정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편안하게 잘 쉬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